어쩌면 모든 죽음은 거대한 물음표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29의 한지우에게는 그랬다. 그의 왼쪽 팔목에는 흐릿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있었다. 17, 설악의 푸르름이 눈을 멀게 하던 그 여름의 증표였다. 발을 헛디뎌 아득한 절벽 아래로 추락했던 순간 온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리던 그 빛의 파편을 그는 기억했다. 기억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늘 안개처럼 희미했고 삶의 표면 아래 가라앉아 보이지 않는 무게로 그를 짓눌렀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길 위를 구르던 늦가을의 어느 저녁이었다. 지우는 작은 출판사 글숲의 편집자로 일했다. 그의 하루는 대부분 활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흘러갔다. 고요를 사랑했지만 때때로 그 고요는 너무 깊어 숨이 막혔다. 퇴근길, 익숙한 골목 어귀에서 끼익하는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또다시. 짧은 생의 마지막 조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대신 지우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명료하게 떠올랐다. 역시 나는 이토록 허무하게 끝나는 존재였구나. 정신을 차렸을 때 지우는 더 이상 차가운 아스팔트 위가 아니었다. 아니, 어디라고 특정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니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사장 위, 따스한 햇살 아래 눈부시게 피어난 꽃밭 한가운데 그는 서 있었다. 현실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도 청량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다. 기묘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그때 저만치 꽃들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다. 작고 다부진 체구, 햇살처럼 온화한 미소. 돌아가신 외할머니였다. 지우야.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부드러웠다. 살아생전 늘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는 지우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더 컸다. 할머니, 애썼다 우리 강아지, 여기까지 오느라.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생생한 온기였다. 네가 여길 왜 벌써 왔누? 아직 네가 올 때가 아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여기가 어딘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할머니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껴졌다. 내 어미한테 꼭 전해줘라. 늙음아까지 속 썩인 거 미안했다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있다고. 그리고 네가 아주 어릴 적에 말이다. 뒷마당 감나무 아래 묻어둔 작은 함이 있을 게다. 그걸 꼭 찾아보거라. 그 안에 네가 까맣게 잊고 지낸 약조가 들어있을 것이니. 작은 함? 약조? 지우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할머니는 지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손길을 따라 스르르 눈이 감겼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코를 찌른 것은 꽃향기가 아닌 지독한 소독약 냄새였다. 삐, 삐, 삐. 규칙적인 기계음이 귓가를 때렸고 눈앞에는 새하얀 병원 천장이 흐릿하게 펼쳐져 있었다. 왼쪽 팔목의 흉터 부근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살아있었다. 또다시. 퇴원은 생각보다 빨랐다. 뇌진탕과 약간의 골절 외에는 크게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다.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그 기적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 뿐이었다. 외할머니의 목소리, 그 생생한 감촉, 그리고 알 수 없는 메시지. 17살의 그 여름, 설악산에서의 추락 이후 처음으로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유일한 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서준에게 어렵게 입을 열었을 때 서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지우야, 너 그거 그냥 꿈이야. 사고 후유증으로 헛것본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도 그러길 바랐다. 그저 한바탕 기이한 꿈이었기를. 하지만 외할머니의 그 따뜻했던 손의 온기는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선명했다. 며칠 뒤 지우는 휴가를 내고 오래전 살았던 시골집으로 향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고 비어있는 외갓집이었다. 먼지 쌓인 마루를 밟으며 뒷마당으로 나갔을 때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홍시를 따먹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작은 함, 약조, 지우는 감나무 아래 기억을 더듬어 삽질을 시작했다. 흙냄새와 함께 어린 시절의 파편들이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한참을 팠을까 삽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낡고 색바랜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때 묻은 작은 복주머니 하나와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종이를 펼치자 서툴지만 또박또박한 어린아이의 글씨가 나타났다. 나 한지우는 커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될 것이다. 외할머니와 약속. 순간 잊고 지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내리를 스쳤다.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책을 읽던 어린 시절, 할머니는 늘 우리 지우는 글 쓰는 재주가 있어. 나중에 커서 좋은 글 많이 써서 사람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렴 하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 약속. 까맣게 잊고 살았던 할머니와의 소중한 약속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무언가였다. 그날 밤 지우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늘 그랬듯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은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첫 번째 사고 이후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지우는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받지 못하고 느꼈고 어머니는 아들의 고통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교통사고 이야기부터 시작해 외할머니를 만났던 꿈 같은 이야기, 그리고 외할머니가 전해달라던 메시지까지 전부 털어놓았다. 할머니가요, 어머니한테 늘 미안했고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잘 계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 혹은 또다시 자신을 이상한 아이 취급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 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낮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내 외할미가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냐?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말을 이었다. 내가 평생 그 응어리를 안고 살았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도 제대로 못 지켜드리고 늘 죄송했는데.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수십 년 묵은 슬픔과 죄책감이 전화선을 타고 지우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듯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어머니의 약한 모습이었다. 지우는 그때 깨달았다. 자신만이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온 것이 아니었음을, 어머니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슬픔을 견디고 있었음을. 그리고 지우야, 내 외할미가 혹시 다른 말씀은 없으셨니? 내 어릴 적 이야기라든가. 지우는 감나무 아래서 찾은 작은 상자와 그 안에 담긴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어릴 때 묻어둔 작은 함을 찾아보라고. 그 안에 잊고 지낸 약조가 있을 거라고.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 감나무 아래. 내가 4살 때인가 내 외할미랑 둘이서 뭘 한참 꼼지락거리더니 나중에 내 외할미가 그러더구나. 우리 강아지 저기다 보물 묻어놨다고. 아주 나중에 커서 꼭 찾아보라고 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아들의 경험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미묘한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날 지우와 어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보이지 않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출판사로 돌아온 지우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전히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온기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준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서준도 지우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있는 듯했지만 이전처럼 단칼에 무시하려 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제 어쩔 생각이야? 서준이 물었다. 지우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글을 써야겠어. 내가 겪은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가 내게 남겨준 이야기. 어쩌면 나처럼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 속에서 홀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움트고 있던 어떤 열망이었다. 외할머니와의 약속, 그리고 2번의 임사 체험은 그 열망에 불을 지폈다. 지우는 자신이 왜 다시 살아 돌아왔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았다. 그날부터 지우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단어 하나하나를 고를 때마다 수없이 망설였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퇴근 후 작은 원룸 책상에 앉아 새벽까지 키보드를 두드렸다. 때로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발목을 잡았고,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외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를 떠올렸다. 내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 말은 지우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살아갈 이유와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 익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었다. 그들과의 소통 속에서 지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몇 달 후 지우의 원고는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갔다. 그의 글에는 2번의 임사 체험에 대한 생생한 묘사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산과 죽음에 대한 성찰, 가족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들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지우의 첫 독자가 되어 주었다. 원고를 다 읽은 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지우는 보았다. 지우야, 이건 정말 좋은 글이다. 서준의 목소리는 살짝 잠겨 있었다.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거라고 확신해. 서준의 진심 어린 격려는 지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다니는 출판사 글숲의 대표에게 조심스럽게 원고를 내밀었다. 대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우의 진솔한 이야기와 편집자로서의 그의 안목을 믿고 출간을 결정했다. 책이 출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독자들의 편지가 출판사로 쇄도했고 인터넷 서점에는 감동적인 서평들이 줄을 이었다. 대부분은 지우처럼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지우의 책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어느 날 지우는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우야, 내 책 읽었다. 읽고 또 읽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내 외할머니가 우리 지우한테 정말 큰 선물을 주고 가셨구나. 그리고 네가 이렇게 멋지게 해낼 줄은 정말 몰랐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지우는 창가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다. 뺨 위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삶의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왼쪽 팔목의 흉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특별한 이정표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모든 죽음은 거대한 물음표가 아니라 삶의 또 다른 페이지를 여는 작은 쉼표일지도 모른다고 지우는 생각했다.